K방산을 대거 구매해왔던 폴란드에서 새로운 거래 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폴란드 국유자산부 차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무기 구매 시 기술 이전은 물론이며 현지 공장 등 시설 투자도 해야 할 것이라 강조하면서 사실상 한국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기를 사면서도 뭘 잘 몰랐다며 그것은 어리석었고 앞으로 무기에 대해서는 기술 이전은 물론 상대방의 많은 투자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렇게 폴란드에서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를 발표한 것은 유럽 금융 프로그램인 세이프 때문으로 폴란드는 저리로 유럽연합의 자금을 빌려야 하는데 유럽연합은 역내 생산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도 유럽에서 무기를 수출하려면 폴란드에 공장을 짓고 기술 이전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5년간 수백조 원을 국방 예산에 투입하면서 한국 방산을 대거 사들일 것으로 기획했으나 유럽연합에서 자금을 대출해 준다고 하자 그에 호응해 한국에 다른 조건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하지만 폴란드가 이런 방향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크게 후회하는 장면이 곧바로 생기고 말았습니다. 폴란드 언론에 따르면 폴란드의 국방장관은 유럽 방산 대국인 프랑스와 독일의 프로젝트에 참가하려 하고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유로파이터나 라팔 등을 대체하는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차 역시 프랑스의 르클레르와 독일의 레오파르트를 차세대 전차로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럽 분사계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의 협력은 시기적절하며 매우 필요한 협력이라고 하는데 한국 방산을 가장 대표적으로 배척하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 내 방산 역량 강화를 주장했고 이에 따라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전차와 전투기 부분을 서로 통합 프로그램으로 차세대 방산을 개발하여 유럽과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신정부의 국방장관인 호시니아 카미시가 이에 대해서 적극 참여 의사를 비친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일단 폴란드가 이러한 의사를 비친 것은 유럽 내에서 폴란드가 좀 더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인데요. 유럽연합에서 집행되는 막대한 지원금도 필요하고 결국 EU 회원국으로서 처신을 잘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폴란드는 최근 독일 등에서 새로운 차세대 방산이 계속 출시되면서 유럽 국가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이번 방산 전시회에 내놓았으며 이런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폴란드에 천무 12문이 성공적으로 배송되었으나 내심 유럽의 다연장 로켓도 기대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독일은 레오파르트 개량형 전차를 내놓고 이미 자주포인 RCH-155가 영국에 판매되기로 했습니다. 영국도 오랜 기간 자주포를 숙고했지만 독일의 RCH-155 차륜형 자주포로 선회한 경우가 있듯이 계속해서 유럽에서 새로운 방산이 출시되면서 폴란드도 그쪽으로 고무되는 모양새라는 겁니다. 이는 지나치게 한국 의존도에서 벗어나 유럽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KF-21 차세대 블록2에 큰 관심을 표현해온 폴란드가 유럽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은 양국 맥락에서 어긋납니다. 게다가 한국의 K2 전차로 유럽의 허브가 되겠다는 폴란드가 차세대 전차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것도 당연히 중복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는 현재 폴란드가 계속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 비위를 맞추고 외교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러시아 침공이 가까워지면서 유럽은 상관없이 한국에 올인하던 폴란드에 뭔가 변화가 생겼는데요. 얼마 전부터 한국의 FA-50을 강력 비판하고 유로파이터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언론에 있었으며 게다가 최근 들어서 폴란드는 한국 보고 오히려 무기를 사가라는 발언까지 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폴란드에서 자국의 무기를 가져가라는 소리는 거의 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만 이번에 처음으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조건에 더해서 폴란드 무기 체계를 수입하길 바란 겁니다. 폴란드에서는 계약이 3차까지 가고 많은 물량을 한국에서 수입하는데 절충무역이 되어야 하며
폴란드의 대공방어 체계와 레이더, 박격포와 같은 방산품을 한국이 수입하길 원하는 것인데요. 물론 방산은 절충무역이 맞긴 합니다만 한국 입장에선 폴란드 방산 체계를 수입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살만한 무기가 없고 한국이 훨씬 그레이드가 높으며 미국 무기를 폴란드를 통해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게다가 폴란드 현지 공장도 자신들이 만들지 못해 결국 한국이 지어줘야 하는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보통 공장은 폴란드에서 어느 정도 가동이 되어야 접목이 되어 현지 생산이 의미가 있는데 폴란드의 공장들은 너무 소규모고 기술도 부족해서 한국이 통째로 공장을 세워줘야 하는 판입니다. 누리꾼들은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도 이루어지는 대규모 방산인데 막대한 차관까지 제공하는 것이라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폴란드가 수출 대금 90에서 95%가량을 대출하며 방산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전에도 제기된 문제이긴 하지만 폴란드의 금융차관이 만만치 않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25조 원의 방산 자금 상당 부분에 대해 약 70% 이상 차관을 지원해달라고 했으며 이는 한국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1, 2차 수출에 상당한 우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한국에만 방산을 집중적으로 요청한 원인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내는데요. 독일과 미국의 경우 폴란드의 금융 지원이나 다소 무리한 요구를 듣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한국의 경우 폴란드를 통해서 유럽에 진입할 절호의 찬스이니 이런 수출이 성립됐다는 겁니다. 물론 폴란드가 한국의 차관을 갚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차관을 통해서 방산 수출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폴란드의 이런 대출 요청은 부담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폴란드가 이러는 것은 한국의 유럽 방산 진출을 폴란드를 통해 하려고 하다 보니 생기는 일인데 폴란드는 한국이 매달리는 입장이라고 파악했으며 이에 다소 갑질과 같은 행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루마니아에서 다름 아닌 K2가 5에서 600대가량 필요하다는 의견을 한국에 전달했는데 루마니아 측은 K2 시험평가 가운데 현대 로템의 K2 전차에 대해서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냈으며 이에 한국 측과 생산 물량 조율 등을 통해서 좀 더 생산량을 늘리고자 하는 의지를 비추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루마니아는 현대 로템과 철도 교통, 인프라 공동 건설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 이에 덧붙여 K2 전차의 물량을 대폭 늘리면서 원하는 만큼의 공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폴란드 K2 전차 계약 연기를 비롯해서 자꾸 이러한 상황이 등장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차라리 고속철도 패키지까지 추진하는 루마니아에 공장이 들어가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주 폴란드가 참여하고자 하는 유럽 전투기와 차세대 탱크에 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것이 양산되려면 가장 빠른 시기로 2040년이 거론되면서 너무 늦는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입니다. 사겠다고 해놓고 물량을 줄여버리거나 원래대로 이행을 안 하는 것은 한국이 많이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맥락의 수주 연장 혹은 물량 축소 등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호주의 레드백과 같이 자주포 레드백을 만들어줄 공장만 지어주고 물량을 축소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일부 채널에서는 K2에 대해서 원거리 타격이 가능한 천무가 더 효율적이라 그러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K2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굳이 K2 전력을 배치하는 게 무리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앞서 K9과 천무도 현지 공장의 생산 조건이 포함되었기에 가능한 계약이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은 가성비도 좋고 기술도 훌륭한데 왜 공장을 지어주며 들어가냐고 반문하는데 사실상 미국 다음에 단독 2위의 포지션이고 특히 한국은 자국 방어로 계속 생산하는 국가라서 누가 사주지 않아도 어차피 GDP 3%에 육박하는 국방비를 계속 투자하는 국가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맥락 가운데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의 조건, 로켓 배송 시스템 등 지나치게 상대방을 배려하다 보니 오히려 상대방에서는 한국에 무리한 요구를 더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견도 전하는데요. 이 정도 제공해줬으면 업고 다녀도 모자란데
현재는 한국에 되려 큰 소리를 친다는 겁니다. 실제 폴란드 언론에서는 최근 한국 방산만 들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수차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K2는 루마니아를 허브로 하는 등 다양한 한국의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폴란드는 자금이 부족한 데다가 인프라도 막상 기술을 이전받기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유럽 쪽에까지 눈길을 주고 있으니 한국 입장에서는 적절한 전략 가운데 이들을 다뤄야 할 걸로 보입니다. 미국 트럼프가 한국산 전투기에 대해 기술 및 안전 문제를 이유로 미국제 무장 통합을 거절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통제 조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트럼프가 스스로에게 자물쇠를 채운 결정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자물쇠가 가둔 것은 한국이 아니라 결국 미국 자신이었습니다. KF-21과 GBU-39, SDB 스몰 다이아미터 밤 통합 거절 사안은 단순한 승인 여부를 넘어 방산 시장에서 누가 주도권을 잃고 누가 얻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거절한 무장은 GBU-39 SDB인데 무게 약 130kg, 사거리 110km의 원형 공산오차 약 8m 수준으로 알려진 소형 정밀 유도 폭탄입니다. 공군 조달 기준 발당 가격은 약 $40,000 수준이었고 최근 물가와 개량 비용을 반영하면 한 발당 약 5천만 원 안팎으로 평가됩니다. 이 무장의 핵심 가치는 단순 성능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F-15의 기준 최대 28발, F-35 내부 무장 기준 8발까지 운용 가능한 다량 탑재 구조 덕분에 전투기 한 대가 한 번에 여러 목표를 처리하는 계산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KF-21에 탑재되는 순간 상황은 바뀌는데요. KF-21은 기체 크기와 하드포인트 구성상 SDB급 무장을 8발 이상 외부 장착할 수 있는 설계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은 이 조합이 실현될 경우 KF-21이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F-16V 시장을 정면으로 잠식할 수 있는 가성비, 타격 플랫폼으로 변신한다고 평가해왔습니다. 미국 트럼프가 통합 승인을 내주지 않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표면상의 명분은 기술 및 안전 문제였지만 실제 쟁점은 시장의 중첩 문제였습니다. 미국은 무장을 통제하면 시장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계산이 어긋났습니다. 한국이 승인 거절 이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LIG넥스원이 자체 예산으로 소형 정밀 유도 무기 개발을 공식화하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 무기가 바로 LMSM급 체계입니다. 공개된 수치를 기준으로 이 무기는 무게 약 113kg으로 KF-21 한 대에 8발 이상 탑재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미국 SDB보다 약 15% 가벼운데 무게가 중요한 게 가벼워진 만큼 항속거리와 기동 여유가 늘어나고 무장 탑재 조합에서도 이점이 생깁니다. 더 중요한 차이는 운용 개념인데요. 미국 SDB 계열은 사실상 단일 탄두 기반의 표준 폭탄입니다. 반면 한국 LMSM 계열은 임무에 따라 관통형, 파편형, 전자전 대응형 등 탄두 교체 개념을 전제로 설계됐습니다. 즉, 무기 하나로 여러 임무를 커버하는 구조입니다. 해외 방산업계가 이 차이를 민감하게 보는 이유는 물류와 비용 때문입니다. 단일 유형 무장을 대량 운영하는 것보다 같은 플랫폼에서 임무별 맞춤 탄두를 쓰는 구조가 유지비와 교육훈련 비용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트럼프는 고작 무장 하나를 막았지만 이 때문에 한국은 무장체계 전체를 독립 노선으로 돌리게 됐습니다. 미국제 무장을 사용할 경우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통합 승인 비용과 소프트웨어 접근 제한, 후속 개량 승인 대기 기간이 모두가 한 번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전투기 한 기종당 특정 무장을 통합 인증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 비용을 최소 수백억 원 단위로 보는데 이 비용이 통째로 절감되는 셈입니다. 시간도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하는데요. 미국제 무장은 통합 승인부터 실제 실전 운용까지 통상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반면 한국은 KF-21 블록 업그레이드 일정에 맞춰 국산 무장을 설계 개발 중입니다. 공개된 일정대로라면 LMSM 계열 제품은 2년 내 개발 완료,
2032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KF-21 블록2 일정과 거의 정확히 겹치는데 이를 본 미국 입장에서 더 치명적인 지점이 바로 수출 구조입니다. 미국제 무장을 쓰는 순간 해당 전투기는 제3국 수출할 때마다 미국 정부의 재승인에 묶입니다. 반대로 국산 무장을 쓰는 순간 그 족쇄는 사라집니다. 전투기와 무장을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도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정도가 대표적이었는데 여기에 한국이 새로 들어가는 순간 미국의 승인권은 영향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세계 수출 시장을 보면 이 변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KF-21 기체 단가가 약 900억 원 내외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무장 패키지까지 포함한 전체 사업 규모는 기체 가격의 30에서 40%까지 확대됩니다. 원래는 이 시장을 미국제 무장으로 묶어 두려던 전략이 오히려 한국산 무장 시장을 키워주는 결과로 돌아온 셈입니다. 미국이 막은 것은 한국 전투기의 무장 하나였지만 열려버린 것은 한국 방산의 독립수익원인데요. 해외 방산 전문 매체들이 이번 사안을 단순한 승인 거절 뉴스로만 다루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 통제를 선택한 순간 한국은 의존을 벌였습니다. 한 번 의존이 끊어진 시장은 다시 예전처럼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KF-21에 미국제 무장 통합을 거절한 선택이 왜 전략적으로 손해가 되는지는 전투기 성능이 아니라 시장 구조로 봐야 합니다. 전투기 일대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체가 평생 동안 소비하는 무장과 업그레이드 비용인데요.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도입 후 30년 운용기간 동안 무장과 개량에 들어가는 비용이 기체 가격의 최소 1.5배에서 많게는 2배까지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전투기 한 대 가격이 900억 원이라면 뒤에 따라오는 무장 개량 시장은 2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여기서 미국이 진짜로 손해를 보는 지점은 무장 하나의 매출이 아니라 표준 지위를 잃을 위험입니다.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큰 힘은 단순 성능이 아니라 표준입니다. 어떤 무장이 많이 쓰이느냐보다 어떤 체계가 기본값이 되느냐가 시장을 지배합니다. 미국은 지난 30년 동안 전투기 무장 표준을 장악함으로써 동맹국 공군의 교리와 훈련, 작전 개념까지 묶어왔습니다. 그런데 KF-21을 계기로 이 구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KF-21이 주로 노리는 고객은 이미 미 공군 수준의 고강도 작전을 상정하지 않는 국가들입니다. 이 국가들은 고가의 미국제 무장 풀세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유지비와 공급 안정성, 전시 조달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보는데요. 실제로 아시아와 중동, 중남미 공군들의 연간 공군 예산은 미 공군의 5에서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국가들에게 미제 무장은 성능 이전의 비용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한국 무장 체계가 등장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미국 무장을 기준으로 짜인 작전 교리와 훈련 패키지를 그대로 수입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전투기와 함께 훈련 정비 무장 운용 개념을 원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이 구조는 구매국 입장에서 초기 도입 비용뿐 아니라 10년, 20년 누적 비용을 크게 낮춥니다. 업계에서는 이 누적 비용 차이가 기체 가격의 절반 이상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KF-21 무장 통합 거절 사안은 미국이 한 번 더 통제의 힘을 확인하려다가 오히려 표준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로 이동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승인 여부를 통해 질서를 관리해왔지만 그 질서가 유지되려면 대체제가 없어야 합니다. 한국은 지금 그 대체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이번에 선택한 것은 통제였지만 결과적으로 잃게 되는 것은 선택권입니다. 한국은 이제 막히면 멈추는 나라가 아니라 막히면 노선을 바꾸는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방산 시장에서 이 인식 변화는 숫자보다 오래 가는데요. 이번 사안의 결론은 단순한데 미국은 막았지만 한국은 미국이 필요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완성되는 순간 한국은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난 자주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